네, 현재 시장의 핫한 이슈들과 이 AI는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하는 오기석의 오픈소스 시작하겠습니다. 법인장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핫 이슈를 중심으로 일단 얘기를 전개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핫한 이슈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중국의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좀 이어갈 텐데 일단 부채 한도 협상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결과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요. 계속해서 연기되고 미뤄지고 언제 과연 타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두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입을 모아서 대안이 없다. 결국에는 디폴트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 아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웃었던 간밤의 뉴욕 증시였는데요.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언제쯤 타결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두 분이 한 입을 모아서 부채 한도 해결은 될 것이다. 디폴트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다시 공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도 랠리를 보이고 특히 채권 시장이 좀 많이 불안했었는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 특히 단기 채권 가격도 좀 정상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까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건 맞고요. 시간이 사실 이제 옐런 장관 같은 경우 6월 1일이 한도다라고 이제 못 박아놨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열흘밖에 지금 남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일정도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원래 예정된 게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해야 되고 또 22일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도서국 포럼 PIF라는 포럼에 참가해야 되고 24일은 호주에서 열리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쿼드 정상회의까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런 이제 백투백투백 이런 미팅을 감안을 하면 지금 일주일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서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에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말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건 아니고 해결은 되겠지만 정치적인 생리가 사실 마지막까지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경향들이 많아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사실 이제 제일 유명한 채권 운용사 중에 하나가 PGIM이라고 있거든요. PGIM에서 최근에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내용 자체가 강대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영어로 나온 보고서 이름은 Great Power Don't Default라고 이제 미국은 부도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서 지금 전망을 따르면 결국은 해결은 되겠지만 다만 이제 확률을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50% 정도는 미국 정부의 자금 소진이 미국에서는 지금 이걸 엑스데이트라는 이야기로 많습니다. 엑스데이트라는 말을 쓰는데 자금 소진이 직전 수일 전에 양당이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게 50% 정도 확률이고요. 한 40% 정도는 엑스데이트 그 시점에서 이제 양당이 합의가 될 것이고 마지막 한 10%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케이스로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든지 아직은 사실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만 그 예외적인 방법으로 케이스가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은 당장 이번 주말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메카시 하원 의장도 그렇고 일단 방법론적으로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래도 둘 다 똑같은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디폴트를 제 손으로 만들어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엑스데이트 전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도 예측 불허의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최근에 몇 년 동안의 흐름을 보셨기 때문에 일단은 1%의 변수는
계속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두 분이 한 입을 모아서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 일단 마음을 한번 놓게 되고요. 그러면 경제지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경제지표로는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또 간밤에 발표된 주택 관련 지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뭐 증가했다고는 합니다만 예상치는 하회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도 전월에 수정치가 없었다면 결국에는 감소세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경제 지표들은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미국의 경우는 그 GDP 전체 그 구조의 한 70% 정도는 소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소비에 의존하는 그 비율이 큰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소비의 소매 판매 증가율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봤을 때 1.6% 정도로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한 작년 중순 같은 경우는 1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낮아지긴 했지만 다만 아직은 그 수치가 역성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 연구 기관인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미시간 대학의 컨슈머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조앤수 이사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현재 이제 발표되거나 들어오는 거시경제 데이터가 경기 침체의 조짐은 보이진 않지만 5월에는 부채 위기,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등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가 확산이 되면서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졌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아직 소비 둔화가 체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 둔화 방향성에 따라서 충분히 소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제가 지난주 그 인터뷰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는 피해가기는 좀 어려운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준에서 사실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 그 자체가 이제 경기 둔화를 발생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이라든지 길이의 문제이지 그 경기 둔화 자체가 발생하는 건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본다면 미국의 소비 둔화는 사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소비 둔화가 나타났을 때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소비 둔화가 나타나고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그런 시점이 그 연준 그리고 시장이 기다렸던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은 그 소비 둔화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이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침체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좀 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좀 소비가 계속 내려앉고 경기 침체의 시그널들이 발견이 돼도 오히려 시장은 좀 의연하게 반응을 하거나 간밤의 지수처럼 강하게 또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나스닥 성장주들의 강세가 또 돋보이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반대급부로 작용할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의 하단을 받치고 있고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급격한 침체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시장이 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와중에 그 급격한 침체에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갈래, 한 가지 종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디플레이션 얘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뭐 이렇게 물가가 비싼데 무슨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중국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워낙 고성장을 많이 했던 그 국가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8% 성장, 6% 경제 성장을 지속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 4% 중반까지 성장세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선 그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현재 전 세계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사이클이 지금 경기 확장을 지나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클상 그 지점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 먼저 사실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좀 빠져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에 마이너스 2.3%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거대한 국가가
고성장을 기록하던 국가가 역성장을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례적인 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정부 부양책에 따라서 현재는 경기 회복세 다시 이제 접어들고 있거든요. 직전 분기에는 분기 단위로 2.2%, 연간으로 봤을 때는 4.5%까지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이제 인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까지 동시에 뭐 발생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 인플레이션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인데 중국 같은 경우 어느 것도 지금 해당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사실 역성장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0.1%가 사실 안정적인 구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저는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사이클이 지금 현재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지금 이제 재확장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이클이 다르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2008년, 2009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침체 기간을 구간 벗어난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주식 시장을 살려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중국발 경기 부양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부양 정책이 글로벌 경기를 살려내왔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었는데 지금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기 사이클이 다르면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양책들이 있다라는 점은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와일드 카드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고 하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는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는 와일드 카드가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보통 우리가 생산하는 나라, 그리고 또 미국이 소비하는 나라,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미국도 어느 정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는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일단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뭐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계속 변곡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건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타격으로 올 것이냐 이걸 두고 지금 투자자분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AI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AI ETF에서 엿볼 수 있는 그런 전략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하나의 그 AI 팀의 예시를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저희 크래프트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운영되는 ETF 중에 그 테슬라 죽집게라고 불리는 AMOM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되 모멘텀 전략에 이제 투자하는 ETF인데 그 전통적인 모멘텀 ETF 굉장히 유명한 아이셔의 엠텀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15% 가까운 초과 수익을 올해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AM은 같은 경우 8% 이상 상승을 했고 올 들어서 반면에 아이셔 블랙락의 모멘텀 ETF는 약 5% 가까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이제 AI의 의사결정력이 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사실 뭐 마켓 인사이더 벤진가 이런 쪽에서도 AI ETF 저희 AMOM의 5월달 종목 변경이 이제 중요한 뉴스로 좀 한번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외신에 나왔던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AI가 운영하는 ETF가 이번 달에는 애플을 던졌다. 대신 이제 칩셋 메이커인 엔비디아들을 이제 새로 이제 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AMOM에서 지난달 4월 달에 가장 많이 들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약 한 7.9% 가까이 들고 있었는데 이번 달 들어와서는 전량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했고요. 반대로 이번 달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같은 종목들을 각각 8% 그리고 6.5% 가까이 늘리면서 포지션을 좀 많이 확대를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지금 인공지능 모델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식시장의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이제 업계에서 인공지능 세그먼트에서는 가장 선두적인 이제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는 칩셋 메이커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굉장히 지금 강한 파워를 보이고 있는데,
양사 모두 사실 올해 들어서 인공지능 산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무시무시할 정도고요. 동시에 또 이제 이번 달에 인공지능 전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테일 섹터에 대한 베팅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월마트 그리고 스타벅스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출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폭이 깊지 않다면. 그리고 시장에 불안할 때 안정적인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되어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로 이번 달에 그 저희 AI ETF는 엔비디아, 그 메타와 같은 종목들 그리고 월마트, 스타벅스에 좀 많이 투자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도 현재 AI 산업에 베팅을 하고 있군요. 애플보다는 맞습니다. 엔비디아, 메타를 조금 더 선호하는 AI ETF의 모습이었고요. 리스크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역시나 월마트, 스타벅스와 같은 소비재 쪽으로 어느 정도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기대감과 리스크 관리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는 AI ETF의 전략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법인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